예, 오늘은 그 주제가 갯벌 시민 모니터링이라는 주제로 이제 그 강의를 하겠는데요. 9시부터 1시까지 4시간 동안 강의가 이루어지는데 그 내용이 그 사실은 많이 실제 갯벌에 관련됐다기보다는 이 시민 모니터링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이 오히려 좀 더 많아요. 그런 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사실은 이제 그 이 시민 모니터링이 어떤 딱 규격화돼 가지고 매뉴얼이 딱 있어서 그거대로 그냥 하면 된다. 이런 게 있으면 참 좋은데 우리나라가 그 시민 모니터링을 해온 역사는 좀 그래도 긴 편이에요. 새만금부터 해가지고 갯벌만 해도 한 10여 년 가까이가 되지만 그 방법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립돼 있지는 못합니다. 사실은 그게 또 어쩔 수 없는 이 시민들이 하는 어떤 그런 이 활동의 한계이기도 하고요. 또는 그게 장점이 되기도 하거든요. 꽉 짜여진 거에 따라서 한다고 해서 그게 꼭 옳은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 사실은 이제 이게 그런 양면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말씀드릴 거가 주로 이 그동안의 시민 모니터링이라는 게 개념적으로 어떻고 이런 게 어떻게 이루어져 왔고 이런 내용이 주가 돼 있고요. 실제로 모니터링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조금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지루해지실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좀 전에 그 소국장님이 소개하신 대로 29일 날 부안에서 실제로 시민 모니터링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한 거를 또 강의를 합니다. 그거는 지금 그 이 시민 모니터링 방법을 세팅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뭐 시민단체, 대학 교수, 뭐 그 관공서 직원해서 여러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어서 지금 한 2, 3년 정도 그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지금 여러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그 시민 모니터링 방법을 가지고 그 여러 사람들이 강의를 해요. 그래서 29일 날 하는 게 두 번째거든요. 두 번째라서 이제 제가 그 부분을 하기로 해서 그 가능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 거기 가셔서 참여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 모이시는 분은 전국에 있는 갯벌에 관심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모여요. 네, 그래서 거기에 가능하면 그 가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 시민 모니터링에 관련해서 그런 네트워크가 실제로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도 나중에 같이 결합하셔가지고 이 나름대로 지금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그렇고 아니면 시민단체에서도 그렇고 이런 그 시민 모니터링하고 관련된 그런 이제 그 네트워크 모임 그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 과정이 다 끝나시면 빨리 거기에 이렇게 결합하셔가지고 같이 활동을 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 시흥 갯골에 대한 이 후발주자거든요. 시흥 갯골은 다른 갯벌들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시흥 갯골의 발전, 보존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렇게 4가지 오늘 그 준비한 강의 내용은 이렇게 4가지입니다. 생물 다양성, 그다음에 갯벌 생물에서 시민 모니터링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리고 그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경기도 도민 맞으시죠? 아니신 분 계세요? 저는 인천 시민인데 참고 저는 강화도에서 왔기 때문에 강화도는 인천시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 또 어떤 그 갯벌들이 있고 어떤 그 해양 생물들이 있는지 그런 갯벌이 또 경기도에 있는 바다가 우리에게 어떤 그 이익을 주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예를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나서 시민 모니터링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생물 다양성에 대한 얘기인데요. 지난번에 그 강의 드렸을 때 그 내용하고 좀 겹치는 부분도 있어요. 다시 한번 그 되새긴다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는 4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다양한 게 좋은지, 생물 다양성의 정의는 뭔지, 그리고 생물 다양성의 가치는 뭔지, 그리고 생태계 서비스가 뭔지 이 4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양한 게 왜 좋으냐? 자, A하고 B하고 2개 그림이 있는데 어느 게 더 좋으세요? 이건 유도 질문이에요. 이거는 답이 없어요.
뭐 A가 좋으셔도 좋고 B가 좋으셔도 좋고 요건 답이 없어요. 그죠? 다양한 쪽이 좋다라고 유도하려고 하는 건데 어쨌든 이거는 그림이 없는 거하고 하여튼 뭐 있는 거하고 차이입니다. 뭐 A가 좋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B가 좋은 분들도 있을 수 있죠. 자, 요거는 이제 어디가 더 좋으세요? B가 좀 더 좋으세요? 진짜요? A 좋으신 어르신은 A 안 좋으세요? 이게 그 보통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A를 더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도 A가 좀 저도 질서정연한 걸 좋아해요. 이렇게 딱 줄 서가지고 하는 그런 것들. 근데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B가 더 좋으실 수도 있고 A가 좋을 수도 있고 이런 거 가지고는 사실 보기가 좀 그렇죠. 이제 이건 어떠세요? 좀 전에 B가 이제 A가 됐죠. B가 더 좋으세요?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사실은 뭐 B가 좋으실 수도 있고 A가 좋으실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예, 다 똑같은데 이제 더 그 배경이 더 지저분해졌죠. 어떻게 보면은 지저분해졌는데 뭐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제 다음에 요거를 한번 보시면은 어느 쪽이 더 좋아 보이세요? 저는 A도 좋아요. 꼭 그 나치 독일 나치들 이렇게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들죠. 그래서 A는 어떻게 좀 일률적인 거고 B는 약간 다양한 건데 자, 요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자, 이것도 있습니다. 예쁘게는 이 A가 훨씬 예쁘죠. A는 그 미국에서 이제 우리가 그 옥수수들 뭐 우리도 물론 그 재배는 하지만 미국에서 그 옥수수 농장들이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굉장하죠. 여기다 기계로 싹 밀어가지고 다 거두니까. 그래서 옥수수가 우리는 이제 사실은 찐 옥수수 이렇게 먹기만 하는데 뭐 가루를 내서 뭘 한다든지 하는데 많은 옥수수들이 그 식량에도 쓰이고 연료에도 쓰이고 어떤 식품 첨가물에도 쓰이고 근데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재배를 하다 보니까 요즘 그 문제되는 유전자 변형 농산물 있죠, GMO라는 거 그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 정도 규모이기 때문에. 반면에 이제 B는 이렇게 우리가 그 흔히 볼 수 있는 산에 있는 숲. 자, 요거는 어떠세요? 이것도 B가 좋으세요? 지금 그 B 보시면은 B는 어디 같아 보이세요? 이게 B. 산은 산인데 저게 밀림 같이 보이세요? 밀림 같이는 안 보이세요? 그냥 평범한? 요게 사실은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밀림이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밀림. 열대 밀림이 있고 온대 밀림이 있어요. 요게 온대 밀림이거든요. 보시면 이끼 같은 이렇게 쭉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산 속에 들어가면 이렇진 않잖아요. 막 이끼가 이렇게 있거나 이러진 않죠. 그냥 파랗죠. 밀림의 특징은 비가 많이 오는 곳이 밀림이에요. 그러니까 비가 1년에 한 3,000mm 정도가 센치로 하면은 3m, 300cm니까 그 정도 1년에 내리면은 이제 밀림이 생길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한 1,000에서 1,500mm 1년에 그 정도 와요. 그다음에 사막으로 가면은 이제 뭐 250mm 미만 뭐 그런 식으로 오는데 그 1년에 3,000mm 이상 비가 오는 곳이 대부분 다 열대에 있어요. 열대 지역은 우리가 왜 요새 여름 되면은 비가 막 쏟아지잖아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지구가 온난화되면서 우리도 열대로 가나 보다 막 이런 식으로 그런 이제 소문이 돌기도 하고 그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온대 지역은 3,000mm를 넘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거든요. 아닌데 유일하게 그 3,000mm가 넘는 지역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 기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지형적으로 그 산을 공기가 이렇게 넘어가면 비 오는 거 아시죠? 예, 그 높새바람 뭐 또 폐연 현상 이렇게 하기도 하는 아마 고등학교 지리 시간에 배우셨을 건데 그런 그 지형적인 영향이 있는 곳에서는 3,000mm 이상의 그 비가 내릴 수 있고 저런 데가 어디냐면은 그 미국 서쪽 워싱턴주 그다음에 캐나다 밴쿠버 그쪽 지역이
이런 그 특징을 갖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온대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밀림이 이런 저런 비 같은 저런 그 모양을 띱니다. 그래서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래서 요게 그 고사리들이에요, 고사리. 우리 먹는 그 고사리 말고 좀 종류가 다른 고사리. 자, 여기 다양한 거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계속 비가 좋으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비가 좋으시다고 하셔서. 그러면 이제 생물 다양성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이 생물 다양성의 정의는 이제 전에도 아마 이걸 이제 보셨을 거예요. 저희 할 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하여튼 이 생물 다양성의 정의가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유전자 다양성, 두 번째는 이제 생물 다양성, 그러니까 종이 다양하다. 세 번째가 생태 개가 다양하다. 이렇게 세 가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같습니다. 일단 유전자 다양성이라는 건 뭐냐면 일단 요건 다 개죠, 개지만 그 같은 종이라고 해도 유전자는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 생물 다양성이라는 게 이제 그런 세 가지 유전자와 종과 그다음에 생태계가 다양하다는 세 가지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역시 제일 핵심되는 거는 이제 종이 다양한 생물이 다양한 게 제일 핵심되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종이라는 게 뭔지 그거를 약간 전에도 말씀드렸을 텐데 뭐 다시 또 한번 잠깐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왜 종이 다르고 종이 다르다는 게 무슨 의미냐? 일단 여기 있는 뭐 시치와와 비글 저건 또 뭐예요? 아는 개세요? 전 처음 봐가지고. 근데 이 개들은 개들 간에 다 교배가 가능하죠. 치와하고 비글하고 교배시키면 또 거기서 그 개 강아지가 또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아마 종이 격리되고 하는 개념이 생식적인 격리다라고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생식적인 격리가 맞긴 한데, 근데 종은 이 동물만 있는 게 아니고 종은 식물도 있고 미생물도 있고 생물은 종류가 많죠. 그러니까 동물들이야 생식적으로 격리시킨다고 쳐도 그럼 식물들은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문제도 있죠. 그리고 우리가 생식으로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종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도 있죠. 예를 들면은 뭐 똑같은 나비인데 미국에 사는 나비하고 아프리카에 사는 나비하고 도저히 만날 수가 없잖아요.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사는 뭐 쥐하고 호주에 사는 코알라하고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둘이 예를 들어서 딱 교배시켜놨는데 그 자식이 나왔다. 그럼 이것도 웃긴 거죠. 이건 그럼 같은 종이 아닌가? 뭐 이건 다른 종이 아닌가? 같은 종인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그 생식적인 격리라는 건 이제 우리가 그냥 그러니까 표현하기 쉽게,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그런 식으로 일단 이제 개념을 잡아놨고, 조금 더 복잡한데 사실 종이라는 거는 이게 과거에 수백만 년, 수천만 년 동안 진화되어 온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개하고 고양이하고 있으면 교배가 안 되죠. 근데 이 애들이 예를 들어 또 공통의 어떤 한 300만 년 전 또는 뭐 3천만 년 전 이전에 개하고 고양이하고의 공통의 조상이 있었으면은 그건 또 이제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죠. 근데 하여튼 개하고 고양이하고 두 개가 서로 같은 종으로, 그러니까 다른 종으로 지금 현재 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과거에 이 두 개하고 고양이가 진화해 오면서 서로 섞이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만약에 개하고 고양이가 계속 교배해가지고 계속 잡종이 나왔으면은 지금의 개랑 고양이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뭔가 다른 게 있었겠죠. 그래서 지금 그런 종이 남아있다는 거는 과거에 이 진화적인 역사에서 종들이 서로 섞이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생식적인 격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또 말씀드린 교회 다니시는 분들, 진화론 안 믿으시는 분들, 안 믿으세요? 창조론. 저도 저도 교회를 다니는데 사실 진화론하고 창조론은 별로 배치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교회 목사님들이 상당히 잘못 알고 계시는 것이 많아요. 그리고 뭐 성당의 신부님들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잘못 아시는 부분들이 많은데,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과학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무슨 론 얘기하잖아요. 진화론이다, 창조론이다 그러면 그건 사실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설명하는 하나의 이론일 뿐이다. 그러니까 진화론하고 창조론이 왜 배치가 안 되냐? 그건 아주 간단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간단해요? 예를 들어서 창조주가 신이 만들었다. 그럼 뭐 오케이. 신이 진화론을 심어놨다. 그러면 끝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창세기 보면은 며칠 만에 만들어졌죠? 지구와 사람들이 다? 6일, 그죠? 그리고 마지막 하루 쉬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루 쉬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성경이 몇 년 전에 쓰여졌을 것 같아요?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쓰여졌겠죠, 당연히. 더군다나 구약성경이고 제일 첫 번째 창세기면은 2000년도 더 이전에 쓰여졌는데 2000년 전에 있는 사람들이 생물이나 아니면 이 지구과학이나 자연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진화론에 대해서 알까요, 그 사람들이? 뭐 핸드폰에 대해서 알까요?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을 과연 2000년 전에 있는 사람들이 알았을까? 당장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만 해도 우리하고 소통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상상을 해보는 거죠. 이거는 지극히 그 합리적인 상상이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이 신이 이제 내 얘기를 받아 적어라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누군가 적었을 거 아니에요, 창세기를. 그러니까 이게 성경으로 남았을 거 아니에요.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설명을. 내가 어떻게 지구를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거죠. 6일 만에 만들었다. 첫날은 뭐 빛을 만들고, 둘째 날은 물을 만들고, 셋째 날은 뭐 만들고, 넷째 날은 해서 동물 만들고, 마지막 날 인간을 만들었다. 근데 재밌는 거는 그거를 6일 만에 만들었으면은 거기에 나오는 하루를 지구상에서 10억 년이라고 딱 대입을 시켜보면은 얘기가 대충 맞아요. 우리가 지구가 한 60억 년 정도 나이가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처음에 예를 들어서 빛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10억 년 동안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빛을 만든 게. 그러니까 우리가 빅뱅이 탁 이루어져 갖고 점에서부터 빵 폭발해 가지고 우주가 생겨났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날 6일째, 5일째 되는 날 동물을 만들고 식물을 만들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그거는 예를 들면은 10억 년 전에 일어났겠죠. 10억 년 동안. 그러니까 동물하고 식물을 만드는 과정이 10억 년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만들겠어요? 그 10억 년.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이제 그게 진화인 거죠, 진화. 심어 놓으면, 그 원리를 심어 놓으면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배치될 수가 없어요. 설명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독교도 여러 파가 있을 수 있는데, 거기서 이제 창조론을 굉장히 하는 좀 교조주의적인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지구 나이는 7000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걸 막 다 이렇게 대입해 보니까 7000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글쎄, 뭐 그건 그렇게 해석하시든 안 하든 뭐 맘대로지만 우리가 이제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 진화론하고 창조론은 그렇게 배치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별개인 거예요, 그냥 별개. 다만 이제 이건 거죠. 이 진화론이 자연적으로 생겼냐, 아니면 그러니까 진화를 자연적으로 생겨난 거냐, 아니면 진화가 신에 의해서 창조된 거냐.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는. 그렇지만 진화론하고 창조론은 그렇게 배치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아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좀 편할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생물학 시간에 선생님들이 진화론 얘기하면 아마 막 반감을 가지셨을 수도 있어요. 교회나 성당 다니시는 분들은. 그렇지만 뭐 그게 꼭 그런 거는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교육을 상당히 좀 잘 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 진화 얘기하다가 잠깐 이제 다른 얘기 했는데요. 이 종이라는 게 결국 진화의 산물이기 때문에 종들이 그러니까 종들이 다양하게 된 거는 그 종들이 서로 생식적으로 교배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됐던 거고요.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진화가 되면서 이 녀석들이 또 변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배가 가능해질 수도 있고 교배가 안 가능해질 수도 있어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 흑인하고 백인하고 황인이 있어요. 교배는 되죠. 그죠? 교배라는 말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생물학적으로 보면은 흑인, 백인, 황인이 다 교배가 돼요. 근데 한 5만 년 정도 흐르고 난 다음에 뭔가 하여튼 사람들이 뭐 변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뭐 다리를 맨날 책상에만 의자에만 앉아 있어서 다리를 덜 쓰면 다리가 퇴화될 수도 있는 거고, 또 변할 수가 있잖아요. 사람들도 뭔가 음식을 한 가지 계속 먹다 보니까 뭔가 어떤 기능이 뭐 쇠퇴되기도 하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5만 년 후에는 흑인, 백인, 황인이 서로 교배를 해도 이게 이 자손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모르는 거죠. 그렇지만 이 진화라는 게 계속 이건 이제 계속 그 변화하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제 그 종다양성은 같은 생물이라도 이제 종류가 다른 그런 거를 말하는 거고요. 유전자 다양성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개념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뭐냐면 양식하는 것들이죠. 양식이 이제 이런 거에서 좀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양식을 하게 되면 유전자 다양성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어미가 한 배의 어미로부터 여러 마리를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미국에서 미국의 태평양 연안에 그 연어가 많이 올라와요. 연어가 한 7, 8종 정도가 올라와요. 참고로 연어는 미국으로 말하면 대서양에도 있고 태평양에도 있는데 대서양에는 한 종밖에 없어요. 그리고 태평양에는 한 7, 8종이 돼요. 근데 그 7, 8종이 올라오는데 이제 그 연어가 이만한 게 강을 따라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도 남대천이나 양양 같은 데 가면 올라오는데 우리는 이제 연어를 잘 안 먹죠, 사실은. 그렇게 막 잡아서 먹진 않는데 그런 이만한 게 막 강 따라 올라오고 바다에서 낚시하면 이만한 연어가 잡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누구나 다 막 하고 싶지 않겠어요? 연어 낚시나 연어도 보호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또 연어가 바다에서 살다가 강으로 알라로 오니까 그런 어떤 회귀 본능, 모성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보호하고 싶을 수도 있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 연어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연어를 보호하려면 연어가 사는 곳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연어를 보호한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그냥 그 지역, 그 바다를 보호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조제도 덜 만들고 쓰레기도 덜 버리고 거기 이제 풀도 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그 연어를 보호하는 정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연어를 보호하겠다라고 딱 해놓고 사실은 자연을 보호하고 있죠. 근데 왜 연어를 보호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람들한테 그냥 바다 보호합시다 하면은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뭐 그래 보호해 그럴 수 있는데 연어를 보호하자 그러면 그래 보호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느낌이 확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어를 보호하자 또는 뭐 물범을 보호하자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직 그러니까 바다에 나오는 것들 중에 그 국민들한테 이렇게 탁 다가가는 이거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바다를 보호해야 돼 하는 그런 생물이 많지는 않아요. 제주도에서 돌고래 가지고 이렇게 쇼한다고 해서 돌고래 하면 안 돼. 이 정도는 아는데 백령도에 물범 좀 있고 뭐 그 정도인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런 포유동물 이런 이제 대표가 될 수 있는 그런 생물들이 많지 않아서 그렇게 돼 있는데 이제 선진국들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은 이 새를 또 되게 굉장히 중요시 여겨서 이 새를 보호하는 거, 그러니까 새는 이제 육상에도 새가 있고 바다에도 새가 있죠. 그래서 해안가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철새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새를 보호하는 것 자체를 그런 개념으로 자연을 보호하는 거죠. 새를 보호하려면은 숲도 있어야 되고 그 새들이 먹이를 먹을 수 있는 갯벌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다 보호하자 이렇게 개념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어도 마찬가지로 그런 하나의 이제 아이콘이 되는 그런 종이 돼 있는데 그러면 연어를 보호해야 되니까 연어가 살 수 있는 환경도 잘 마련을 해야 되는데 또 연어 중에는 이게 멸종이 되는 녀석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거의 뭐 몇 마리 안 남아 있는 그 녀석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어미를 잡아서 이제 알하고 정자를 빼가지고 수정을 시켜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내보내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를 억지로라도 시켜야죠. 우리가 이 반달곰 보거나 지리산에다 이렇게 방사하잖아요. 새끼 잘 키워가지고.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증식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증식을 하게 되면 유전자 다양성이 떨어져요. 그렇게 해서 키우게 되면 유전자 다양성이 떨어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만약에 그 어미가 감기에 굉장히 취약해요. 그 연어가. 그러면 감기가 한번 돌면 그 자식은 다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가 좀 이렇게 다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도 좀 유전자가 다양해야 되고 뭐 누구는 감기에 강하고 누구는 감기에 약하고 뭐 그런 식으로 있듯이 그래서 유전자 근데 그걸 우리가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어찌됐건 다양하게
그러니까 종도 다양해야 되지만 같은 종이라고 해도 이거 유전자가 다양해야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그 연어를 보호하고 연어를 복원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 중에 이제 이 과연 증식하는 거 그런 식으로 알 이렇게 빼가지고 하는 그런 거를 얼마만큼 거기다가 인력을 투여하고 예산을 투여할 건지 이제 그런 거를 사람들이 많이 고민을 하죠. 그래서 양만 많이 불리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결국은 유전자 다양성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모든 이 그 자원을 다 투입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초기에는 뭘 보호하자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막 했어요. 근데 이게 유전자 다양성이 떨어지면 순식간에 다 절멸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거는 어느 정도만 하고 이 서식지를 보호하고 뭐 풀을 심는다든지 댐을 이렇게 다 허물어뜨린다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정책을 이렇게 바꿨죠. 우리나라도 예전에 독도에 바다 사자가 살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얘기 들어보셨나요? 네. 그래서 일본 사람이 와가지고 바다 사자를 사냥을 했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자기들이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거죠. 일본 어부가 와서 바다 사자를 다 잡았으니까 그런 기록이 실제로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의 일본이 독도는 자기 땅 이렇게 우기는 근거 중에 하나예요. 어쨌든 거기서 그 활동을 했으니까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어찌됐건 근데 지금 뭐 독도는 우리 땅이니까 뭐 신경 쓸 필요는 없는데 그 독도의 어쨌든 그 바다 사자 우리말로 이제 강치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바다 사자를 이제 복원해야 된다 이런 그 움직임이 있어요. 정부에서도 그걸 알고 있고 백령도에 물범이 있고 독도에 바다 사자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동쪽 끝에 하나, 서쪽 끝에 하나 이렇게 있으니까. 근데 뭐 바다 사자가 한 마리도 없으니까 그거를 만약에 복원해야 되려면은 어디 동물원에서 사가지고 거기다 풀어야 되겠죠. 뭐 그 방법밖에 없잖아요. 아니면은 러시아 쪽에 그 바다 사자가 있는데 그거 좀 잡아다가 이렇게 놓던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거기 이제 추운 데고 여기는 좀 따뜻한 데니까 이 녀석들이 잘 살 수 있을지 없을지 이제 그런 것도 고민이고 그런 건데 아마 분명히 그 독도에 살고 있는 바다 사자와 그 뭐 러시아 이제 북극에 살고 있는 바다 사자가 서로 교배는 가능했을 거예요. 교배는 가능했을 건데 이제 그 유전자 종류가 조금 달라서 추위에 잘 견디는 녀석, 좀 따뜻한 데 살 수 있는 녀석 이런 것들이 좀 달랐겠죠. 어찌됐건 이제 그런 그 바다 사자를 이제 복원하고자 할 때도 저런 유전자 다양성 저런 개념을 이제 적용을 시켜서 한 종만 그러니까 한 개체에서 나온 자손들만 거기 갖다 또 풀어놓으면 또 안 되죠. 예를 들면 만약에 동물원에서 사온다 그러면 이제 저기 뭐 미국에 있는 동물원, 유럽에 있는 동물원, 뭐 일본, 뭐 호주, 아프리카 이런 데 있는 동물원들에서 좀 서로 좀 유전자가 다양한 것들을 좀 사와가지고 갖다 풀던가 그럴 수밖에 없으면은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이제 해야 되겠죠. 뭐 독도 얘기가 또 나와가지고 독도 얘기하면 또 드릴 말씀이 많은데 약간 헷갈려 하지 말으시라고 좀 지나가면서 그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릴게요. 그 종 다양성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생태계 다양성. 그래서 일단 생물 다양성은 이제 유전자도 다양해야 되고 생물도 다양해야 되고 그러니까 종도 다양해야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생태계도 다양해야 된다. 그러니까 요 이제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시흥 갯골을 만약에 보호를 하셔야 되고 지금 다 시흥 갯골에 어쨌든 이 중심이 되는 이제 그런 그 시흥 시민분들이니까 그 시흥 갯골 그러니까 갯벌을 모니터링 할 때는 이제 이런 개념을 조금 더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저 생태계 다양성을 얘기했냐? 생물은 어차피 살고 어느 장소에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생물만 보호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생물을 보호하려면 그 장소가 보호되어야 그래야 그걸 보호할 수가 있죠. 우리가 그 초등학생들 자녀들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안전에서도 지켜야 되고. 근데 개만 보호한다고 따라다니면서 보호할 수는 없잖아요. 학교가 있으면 학교 시설도 잘 갖춰야 되고 또 집에서 학교를 가야 되면은 그 주변에 교통 상황은 어떻고 뭐 유해한 건 없는지 이런 것들 또 그 안 좋은 환경이 없는지 그런 것들을 다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관리를 하는데 생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생물을 보호하고 하려면 생물 자체의 보호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생물이 살고 있는 그 지역
서식지 그것도 보호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저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생태계를 가지고 있는 게 역시 다양한 생물을 확보하게 하는 그런 전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생물 다양성 정의를 말씀드렸고요. 그렇게 생물이 이렇게 다양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한테 무슨 이득이 되는지, 생물 다양성의 가치는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 전에 보여드렸던 건데, 생물 다양성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도덕적으로 우리가 이제 호소할 수도 있죠. 생물은 우리가 그동안에 열심히 파괴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보호해야 되고 복원해야 될 대상이다. 또는 자연이 존엄하다. 이렇게 해서 보호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막 경제 발전을 이루어야 되는 그런 단계, 우리로 말하면 60년대, 70년대, 80년대, 요 단계에서는 그 말은 잘 안 먹히죠. 먹고 사는 게 바쁜데 무슨 소리냐.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해서 많은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는 이제 다시 어느 정도 먹고 살기 때문에 이제 다시 회귀해서 돌아가려고 하죠. 뭐든지 복원하고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60, 70년대 겪었던 걸 지금 겪는 국가들은 그 소리가 귀에 안 들어오죠. 중국이 그럴 테고요. 뭐 베트남도 그럴 수가 있고, 여러 나라가. 아마 북한도 그런 식으로 될 수도 있어요. 북한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무슨 소리냐 하면서. 그래서 이런 그냥 자연이 존엄하다라는 얘기만 가지고는 이 자연 파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가 파괴를 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한 게, 실제로 자연을 파괴해서 개발로 얻는 이익과 자연을 그대로 놔뒀을 때 생물 다양성으로 얻는 이익을 비교해보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생물 다양성에 대한 가치를 한번 따져보자라고 사람들이 계속 주장을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개념을 일단 중요한 개념으로 만드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걸 돈으로 환산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계속 힘들어요. 생물 다양성을 돈으로 환산하기가. 돈으로 얼마다 이렇게 환산해주면 편하잖아요. 개발을 하게 되면은 개발 이익이라는 건 딱 나오기 때문에 비교를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어려우니까 그게 이제 지금까지 하여튼 그게 어려운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도 그죠, 밀양 송전탑 건설 문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참 이야기하기가 하여튼 뭐 쉽진 않아요. 우리로서야 그냥 떨어져 있으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되죠. 그냥 건설하면은 그래, 전기 그렇게 와갖고 다 뭐 우리가 쓰는 건데 편하게 쓰겠지 하는데, 거기 또 사시는 분한테는 또 그런 게 아니죠. 당장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집 위로 송전탑 지나간다고 생각하면 다 반대할 거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근데 이제 그런 문제, 그런 것들. 그러니까 과연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송전탑을 건설하는 것 자체도 거기에 이 송전탑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그러니까 손해가 되는 다른 가치들에 대해서 계산을 잘 하지 않죠. 그냥 거기다 송전탑을 건설함으로 인해서 나오는, 우리가 전기를 씀으로써 얻는 이득,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건설이 그냥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뭐 그거는 뭐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생물 다양성의 가치를 얘기할 때 늘 하여튼 그걸 어떻게 하면 돈으로 환산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계속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번 바뀌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개념적으로는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생물 다양성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그거를 우리가 계산을 하자. 그래서 그런 계산을 통해서 생물 다양성을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개발 행위를 대해서 한번 맞서보자. 이런 식으로 개념을 서로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그래서 나온 개념이 생태계 서비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지금 현재는 이제 생태계 서비스라는 개념 자체가 전 세계 국가 대통령들은 다 알고 있어요. 공무원들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생물 다양성 협약이라는 게 있거든요. 생물 다양성 협약이라는 전 세계의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다 가입을 하고 비준을 했어요. 미국은 아직 비준을 안 했어요. 근데 미국은 비준을 안 했는데 가입도 안 하고, 근데 그쪽으로 나아가고는 있어요. 미국은 참 복잡한 나라예요. 이번에도 다 멈췄잖아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시죠?
웃기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또 어차피 자기들 돈 있는 거 갖고 그냥 쓰면 되지. 그거를 뭐가 안 맞다고 공무원들 다 못 들어가게 하고. 그러니까 시청이 지금 그 운영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2주 동안 운영 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답답해서 못 살지. 공무원들이 일을 하러 나오고 싶어도 못 들어와요. 거기에 경비나 이런 경비들이 그 출근을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무원도 자기 책상에 있는데 못 들어오는 게 지금 미국이 그래요. 그래서 이제 비준을 이제 안 하고 있는 이유는 그 내부적인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는데 늘 이제 국회 우리 이제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서로 나뉘어갖고 늘 정쟁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벌어지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어쨌든 생물 다양성 협약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국제 기구로 존재하고 많은 국가들이 거기에 다 가입을 해서 약속을 했어요. 생물 다양성을 보존을 해야 되겠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생물 다양성 협약이면은 예를 들어서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어디 갔었죠? 베트남? 인도네시아? 뭐 하러 간 거죠? 이게 막 모였잖아요. 뭐 아세안 정상회담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생물 다양성 협약을 해도 이제 모여요. 대통령이 가기도 하고, 환경부 장관이 가기도 하고, 뭐 해양수산부 장관이 가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모이는데, 모이게 되면은 각 나라들이에서 모인 대표자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높은 양반들이. 어떠냐면 이제 서로 견주기 하는 거예요. 야, 우리는 생물 다양성 한다고 이런 거 했어. 서로 자기 자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우리는 못했어라고 하면은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이렇게 다 모여 있는데. 그렇잖아요. 한 나라 가면은 우리가 가면은 미국에서 온 무슨 뭐 환경부 장관이나 우리나라 환경부 장관이나 독일에서 온 장관이 똑같아요. 물론 미국과 독일이 더 잘 살죠. 그렇지만 한 나라를 대표하는 건 똑같아요. 다 명패 하나씩 놓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창피한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한마디씩 하고 싶은 거예요. 정치가들이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이러이러한 거를 이 녹색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걸 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생물 다양성에 당신들 나라보다는 우리는 더 잘 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자랑을 하고 싶은 게 그 사람들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생물 다양성 협약이 존재한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생물 다양하고 생태계를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정책들이 기반이 다 거기서 나와요. 그거를 가입했기 때문에 생태계를 보존하고 하는 그런 법률이 또 생겼어요. 그러니까 해양 생태계 보존에 대한 그런 법률이 생긴 이유가 생물 다양성 협약을 가입했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것도 2006년도인가 2005년도인가에 생겼거든요. 그 법이. 그래서 지금 해양보호구역도 지정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 거기서 이제 근거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시흥도 마찬가지, 시흥갯골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됐잖아요. 그 법률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받을 수 있어요. 그 법률이 있으면은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럼 보존이나 어떤 모니터링이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그런 법률이 없었으면 그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런 생물 다양성이라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뭐 이게 이제 개념적인 거지만 저 개념이 한 30년 전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생물 다양성 협약이 만들어지고 그걸로 인해서 각 국의 이 높은 양반들, 대통령을 비롯한 그런 정상들이 이런 내용을 다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직접적으로 정책으로 입안이 돼서 이제 실제로 이제 퍼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0년 전, 40년 전,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제 이런 일들이 없었는데 지금에서 보니까 국가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달라지는 이유가 우리가 뭐 엄청 똑똑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다 그렇게 하니까 안 따라가면 할 수가 없거든요. 또 한 가지, 안 따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러면 사람들이 메이드 인 코리아를 안 써요. 네. 미국 사람이나 유럽 사람, 일본 사람들이 안 써요. 쟤네는 맨날 환경 파괴만 하는데 우리가 쟤네 걸 왜 써? 이렇게 딱 박혀버려요.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그게 국격이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월드컵 4강도 가고 월드컵 유치도 하고 뭣도 하고 이렇게 뭐 김연아가 금메달도 따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그 물건을 쓰는 거예요. 메이드 인 코리아를. 괜찮구나. 저거 사도 설마 사기는 아니겠지 이러면서. 근데 그렇게 돼 있는데, 예전에 20년 전에 제가 20년 전에 미국에 한번 갔었는데, 그때 이렇게 미국의 슈퍼 같은 데 가면 다 외국 나가면 사람들이 애국자가 되잖아요. 그런 도대체 메이드 인 코리아가 뭐가 있나 이렇게 막 찾아봤어요. 딱 하나 찾은 게 손톱깎이.
없었어요. 그때는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도 없을 때고, 근데 지금은 다르죠. 지금은 삼성 냉장고, TV가 LG 이게 제일 비싸요. 뭐 필립스, 뭐 소니, 파나소닉 이런 거보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죠. 이게 뭐 백화점이든 무슨 하이마트나 이런 데 가면 이게 냉장고, TV 이런 게 일제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그게 왜 팔리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제일 비싸거든요. 미국하고 유럽에서도. 삼성, LG가 제일 좋다니까요. 사람들이. 삼성, LG가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잘 몰라요. 근데 제일 좋아요. 품질은 제일 좋고 전화하면 AS 직가고고, 그러니까 제일 잘 팔리는 현대가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것도 잘 몰라요. 근데 그냥 보니까 이 현대가 무슨 10만 마일, 10년에 10만 마일 그 무상 보증 기간 해주고, 뭐 차도 좋고 하다 보니까 근데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참 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뭐 현대 욕은 많이 하는데 그 사실은 미국이 이제 자동차 왕국이잖아요. 미국에 가면 저도 이제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소나타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뭐 소나타랑 그 동급 기종이 뭐죠? 토요타 캠리? 또 혼다 아코드? 이런 게 있잖아요. 미국에서 물론 뭐 잘 팔리긴 하는데 옛날엔 잘 팔렸죠. 근데 지금은 소나타가 더 앞서 있거든요. 그리고 가격도 더 싸요. 예. 네. 아니 싼 것 때문에 꼭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중형차는 미국 사람들의 개념이 세컨카라고 하거든요. 세컨카. 그러니까 아빠는 다른 거 몰고 이제 집에서 이렇게 장 보러 다닐 때 타는 이제 그런 차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타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싸서 산 게 맞았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거든요. 품질이 비슷해요. 비슷한데 중고차 가격이 비슷하니까. 근데 우리나라에는 왜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은 이제 오히려 소나타를 좋아하게 됐는데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현대가 싫고 토요타나 혼다나 뭐 다른 뭐 폭스바겐 뭐 하여튼 뭐 그런 걸 좋아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하여튼 뭐 전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독일차 되게 좋아 보이는데 미국 사람들은 독일차를 딱 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물론 비싸고 좋아요. 그렇죠. 뭐 BMW, 벤츠 비싸긴 하고 좋긴 하지만 일단 한번 고장 나면은 주머니가 다 비어야 된다. 부품값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도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벤츠나 BMW는 워낙 비싸니까 뭐 그거는 돈 많은 사람들이 타고 다니면 좋은데 이제 그 이외의 차들 뭐 이제 폭스바겐에서 나오는 거 뭐 이제 그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미국 사람들이 그거보다 소나타를 더 좋아하는데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쩌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안 가진 거에 대한 허영심 괜히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현대차는 뭐 다 현대차잖아요. 뭐 60, 70%가 현대기아 차다 보니까 그런 거가 좀 이렇게 너무 식상해서 근데 그런 게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눈이 그러니까 외부만 볼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진짜로 그 안에 있는 이제 내용들을 보고 거기서 선택을 할 수 있어야 그래야 그게 이제 진짜 이 만족도를 높이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쓸데없는 쪽으로 이제 나가는데요. 그래서 하여튼 국격이 그래서 중요하고 이런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게 어떻게 해서 이게 국가적인 정책까지 오게 됐는지에 대한 거는 다 그렇게 통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 세계가 그런 식으로 운영될 거라고는 잘 상상이 안 가는데 똑같아요. 그러니까 일이 벌어지게 하는 거는 어떤 그런 이제 이 의사 결정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먹게만 만들면 그럼 일은 그렇게 진행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생태계 서비스를 계속 얘기를 해서 그 자연을 파괴하고 개발하려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 제동을 걸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생태계 서비스가 뭔지를 보겠습니다. 개념은 이제 이런 개념은 83년도에 등장을 했고요. 종류는 이제 이렇게 4가지. 물자 공급, 조절, 지원, 휴양 및 문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시면은 그러니까 생태계 서비스, 그러니까 생태계가 우리한테 주는 가치는 이러이러하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생태계를 파괴하면 이 가치가 우리한테 올 수 없으니까 개발을 중단해야 된다. 어떤 게 더 중요한지 어떤 게 더 가치가 있는지 한번 따져보자.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생태계가 그럼 우리한테 뭘 주냐? 물자를 공급해 주죠. 당연히
그다음에 자연 현상을 또 조절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연안 침식을 방지해주는 역할도 하고 홍수도 방지하고 뭐 다들 아시잖아요. 산에 숲 없어지면 나무 없어지면 당연히 매번 홍수 나고 그렇게 되죠. 기후 조절 그리고 질병 방지 이런 역할도 하고요. 질병 방지에 대한 거는 이제 하나 이걸로 이제 또 하나 드릴 말씀. 요새 올해 여름에 깔따구들 집에 많이 없었나요? 이 모기장 통해서 들어오는 거 물지는 않죠. 그래서 저도 올해 처음 그걸 겪었는데 작년에는 별로 없었죠. 근데 그게 그 전에 부산에서 신항만 건설할 때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뉴스에서만 보는 거죠. 뉴스에서만. 그게 모기장을 작으니까 통과해요. 물론 그러면 이제 아마 내년에는 더 이렇게 작은 이제 구멍이 작은 아마 그런 모기장이 나올 거예요. 깔따구가 통과할 수 없는 이제 그런 모기장. 근데 올해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부산 쪽 사람들은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게 이만큼 쌓여 있으니까 잠만 자면. 근데 그런 것들이 어디서 발생하느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숲의 어떤 생태계가 숲에 있는 어떤 생태계에 그런 깔따구를 조절해주는 생물이 아마 없어져서 그런 천적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이 발생했을 거라고 지금 추측은 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발생하면 저희도 그게 왜 그런지는 한참 조사를 해봐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모르죠. 이론적으로만 얘기할 뿐인데 그런 것들이 생태계가 갖는 그런 아주 좋은 예인 거죠. 그러니까 그럼 도대체 그러면 올해 여름 이전과 올해 여름하고 작년의 여름은 도대체 뭐가 달라졌길래 깔따구가 그렇게 확 늘어났을까?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 이제 좋은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별로 변한 건 없고 아마 생태계만 뭐가 변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우리나라의 그 잘못이 아닐 수도 있어요. 중국에서 뭐가 잘못돼가지고 깔따구들이 때로 넘어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더 조사를 해봐야 알죠. 그래서 그런 이제 질병 방지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생태계가. 그리고 또 하나는 생태계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 광합성이나 하여튼 또 물질 순환, 오염 정화 이런 것들을 한다. 이게 이제 기능 지원으로서의 그런 서비스고요. 그리고 이제 생태계는 우리에게 저런 그 휴양적인 것, 또 교육, 관광 이런 것들을 제공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갯벌 있으니까 뭐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어요. 그 망그로브 숲 같은 경우는 이러한 8가지 정도의 이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그 물고기가 산란을 하죠. 망그로브 숲이 없어지면 물고기들이 산란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만큼 물론 알은 낳겠죠. 뭐 이렇게 배가 불러서 알은 날 수밖에 없는데 아무데나 낳는 거죠. 그러면은 부화가 덜 되고 그 후손들이 적을 수밖에 없는 거죠. 뭐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퇴적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영양염을 순환시켜 줘요. 재활용, 전에도 아마 재활용 얘기 제가 했을 거예요. 이렇게 돌아야 좋다고. 제가 그때 돈도 이렇게 하지 않았나요? 네, 1,000원 가만히 있으면 1,000원인데 이렇게 돌면은 10,000원이 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돌아야 돼요. 이 돈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한 곳에 가만히 있으면 썩기 때문에 돌아야 합니다. 그리고 질병 생물을 조절해주고 아까 말씀드린 깔따구 같은 것들, 연안 침식을 막아주고 오염물질 정화, 제공, 휴양 및 생태 관광 이런 게 있습니다. 요 중에 이제 연안 침식 방지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이게 그 지진 해일, 우리가 쓰나미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쓰나미를 망그로브 숲이 이제 막아준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이해가 되세요?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쓰나미는 예를 들면 뭐 10m, 뭐 이런 20m 되는 게 물이 한 1km, 2km 정도 폭으로 확 밀려 들어오는데 이렇게 앞에 숲 저런 게 있다고 해서 그게 과연 막아질까? 조금. 네. 근데 이제 이거는 그러니까 이 관점을 잘 가지셔야 되는데 망그로브 숲이 원래 어느 정도로 존재하냐면 폭으로 2, 3km씩 있어요. 해안가에. 그러니까 그냥 거긴 망그로브 숲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지진 해일이 아니라 지진 해일 할아버지가 들어와도 그냥 나무에 물 잠기고 물 빠져나가면 어차피 망그로브 숲은 바다에 사는 거기 때문에 물이 들어오든 말든 살아요, 쟤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문제는 이 망그로브 숲을 베고 그 자리에 사람이 들어가 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물은 어차피 계속 들어오거든요. 지진 해일은 뭐 1000년에 한 번, 100년에 한 번씩 나서 올 수가 있는데 거기 괜히 들어가서 살고 있다가 이제 지진 해일, 쓰나미를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
갯벌도 마찬가지거든요. 갯벌은 이제 사실은 아무것도 없지만 갯벌도 이런 해일이나 이런 거를 막는 기능이 있어요. 왜냐하면 갯벌은 아무것도 없지만 이게 물이 빠져 있을 때는 적어도 뭐 어디는 10km, 20km씩 빠져 있으니까 해일이 뭐 100m짜리가 오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와봐야 뭐 그 갯벌에서 떨어지고 말 테니까.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갯벌을 매립해가지고 갯벌로 나간 거죠. 밖으로 나갔을 때. 뭐 송도 같은 경우도 근데 우리는 이제 서해안은 그런 지진 해일이 일어날 그런 확률은 거의 0이라고 보시면 돼요. 없는데 우리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예전에 마산에서 비가 굉장히 많이 와가지고 노래방이 침수돼서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원래 갯벌이었던 자리였는데 그거를 매립해가지고 지대를 올려서 거기다가 지하 건물을 하니까 그 주변에다가 방조제를 쌓아놓고 낮게 건설하니까 주변에서 물이 올라가면 이 물이 빠져나갈 데가 없는 거죠. 그런데 들어가서 사람이 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문제는 거기 가서 사는 사람들은 그 내용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송도에서 사시는 분들이 이게 갯벌 위에 세워진 거다라고 아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그거를 잘 관리 감독하고 처음부터 계획을 짜야 되는 게 정부가 해야 될 일인 거죠. 그러니까 알고 움직이면 되는데 굳이 왜 자꾸 바다로 나가려고 하냐 이거죠. 물론 사람들이 바다로 자꾸 나가려고 하는 이유가 원래 바닷가가 비싸요. 경치가 좋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바다에서 하려고 하는 거죠. 또 바다에는 이게 물자 수송하기도 편하잖아요. 항구만 갖다 놓으면은 뭐 대형으로 나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원래 이제 대부분의 대도시들도 다 바다에 많고 그래서 바다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런 이제 그 연안 침식 또는 해일을 방지하고 하는 그런 문제는 이 생태계 자체가 갖는 그런 역할도 있지만 이제 문제는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그런 거예요. 사람이 거기 들어갔기 때문에 안 들어갔으면 문제가 안 되는 건데 그런 것도 있습니다. 갯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갯벌도 이런 식으로 거의 비슷한 물고기가 산란을 하고 퇴적 환경이 되고 영양염이 순환되고 연안 침식을 방지하고 오염물질 정화, 해산물을 공급해주죠. 그리고 이제 휴양 및 생태 관광 이런 서비스들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해가지고 한번 갯벌을 뭐 누가 개발한다 하면은 이제 한번 해보자는 거죠. 1대1로. 그러니까 사실 송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수도권에 거의 그 정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그런 그 좋은 갯벌인데 가깝잖아요. 일단 수도권은 2천만이라는 인구가 살기 때문에 뭐 관광도 좋고 뭐도 좋은데 굉장히 좋은 것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이제 개발 그 압력에 이제 못 이겨서 할 수 없이 그렇게 이제 매립이 됐던 건데 굉장히 아깝죠, 아깝기는 사실은. 저게 있었으면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송도와 같은 도시를 다른 데다 지을 수는 없었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얘기하면서 뭐 또 하나 얘기 말씀드리면 영종도 신공항도 원래 갯벌이었던 데죠. 근데 영종도 신공항은 뭐 짓긴 잘 졌어요. 워낙 짓고 나서 운영을 잘했기 때문에 6년 연속 세계 1위. 우리가 세계 1위인 게 뭐 조선, 반도체, 그리고 공항도 세계 1위예요. 근데 그 인천공항은 하여튼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 됐는데 처음에 영종도에다 지을 때 말은 되게 많았어요, 사실은. 거기도 이 갯벌을 이제 다 매립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지을 수밖에 없었던 건데 그러면 이제 거기 말고는 다른 데는 없었을까? 뭐 이런 생각도 이제 해보는 거죠. 예를 들면은 지금 뭐 김포 매립지, 거기 다 평지잖아요. 뭐 그런 데다가 치면 안 되나? 다 어차피 쓰레기로 매립한 다음에 위에 싹 밀어가지고 공항을 지을 수도 있는 거니까 이제 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참고로 이제 우리나라에는 그 갯벌이 이런 한 2,500제곱킬로미터 정도가 시커먼 이렇게 라인을 따라서 두고 있고 이따가 그 마지막 시간에 경기도 갯벌에 대해서 좀 그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음성으로 보시면 이렇고 종다양성은 이렇게 갯벌에 이제 사는 그 아주 작은 미세조류들인데 이렇게 다양한 그런 그 다양성을 보입니다. 또 갯벌의 어떤 생산성 아마 전에 그 그림을 보여드렸을 거예요. 1m, 1m, 가로 1m, 세로 1m 갯벌을 파면 가리마 조개가 저 정도 한 200마리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엄청난 생산성을 가지고 있죠. 예, 화산갯벌이 저기 이제 그 화옹 방조제라고 지금은 없어졌어요. 지금은 없어져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좋죠. 있었으면은
예, 그렇게 돼 있어요. 한 10분 정도 쉬고 생명도시 시흥